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함께 짚어봅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대구 경북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늘고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수치로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구 경북만의 사례는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늘고 있긴 한데 대구 경북의 일단 건수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4,400여 건이었습니다. 네. 연도별로 보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에 1,000여 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1,400건 정도가 됐고 네. 지난해에는 2,0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가 있고 그 증가 폭도 좀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건수가 느는 만큼 또 피해액도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1억 원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132억 원 정도 그리고 지난해에는 189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피해액을 합치면은 412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네. 대구에서도 지난해에는 1,000건 가까운 그러니까 92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해서 103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와 비교해 발생 건수는 1.39배, 1.4배 정도 늘었고 네. 피해액도 한 1.7배 정도 각각 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유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면서 범인 검거에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그 사례를 수치로 좀 살펴봤는데 어떤 유형의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나요? 예,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일단은 금융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저금리 대출을 유도해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그런 대출 사기형 범죄가 가장 많아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과 경찰이라든지 국세청 이런 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이체를 유도하다든지 네.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이 또 많은데요. 이게 지난해 610건의 총 101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관 사칭형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출 사기형 범죄보다 이제 그 건수는 적은데 한 건당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어떤 유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에는 이 전화 금융사기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좀 상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규모가 금감원에 따르면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분의 1 정도인 2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4,400억 원을 넘었는데 올해도 좀 피해가 더 클 거다 이렇게 일단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짚어드리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유형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흔한 유형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검찰청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인가요? 정보기관, 그러니까 수사기관, 대표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까 개인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좌를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체나 계좌 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이때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이제 그 CD기까지,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까지 가도록 해서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사기형이 있습니다. 이게 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좀 느는 것 같은데 낮은 인자로 그러니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돈을 보내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가 오면은 좀 뭔가 솔깃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출이 있는데 금리를 낮춰준다는 의미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경제적인 이득이 바로 오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당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절도나 대면 편취 유형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나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현금을 찾아서 집에 그 대표적으로 냉장고 윗칸에 어디 넣어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또 장롱 속에 넣어두라 이런 실제 사례가 좀 있었어요. 사건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금감원이나 경찰 직원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는 같은 조직원이 들어가서
가져가는 겁니다. 돈을. 집에 가서 그걸 훔쳐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이런 경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납치 빙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신유형이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녀나 또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 따로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이렇게 그 자녀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유형이 좀 또 발전을 하게 됐어요. 좀 사회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듯한 이런 유형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가족이 납치됐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속여서 지금 뭐 전화 통화는 할 상황이 안 되니까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와요. 이렇게 몸값을 어느 계좌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번호를 그 해킹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나 자녀의 번호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말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고. 또 요즘에 당하는 신유형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좀 나온 유행인데 악성 파일을 좀 다운로드 일부러 받게 해서 해킹을 시켜서 폰에 있는 정보를 빼나가는 유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대중화가 되면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악성 코드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어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 앱을 다운받지 않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좀 피해액이 클 수가 있다. 조심하는 이렇게 수밖에 없겠네요.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네. 이렇게 수법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 나라도 이런 전화 걸려오면 속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 어떤 점을 조금 염두에 둬야 할까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그 백 기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유형별로. 그 유형별로 좀 이렇게 우리가 최소한의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좀 설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기관사칭형. 이 네. 기관사칭형은 이제 뭐 정부 기관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 송금을 한다든지 뭐 이체를 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뭐 금융 뭐 당국에서는 실제 전화로 뭐 금융 정보라든지 돈을 이체하라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전화가 오면은 의심을 하고 전화를 일단 끊고 그 해당 어떤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네. 만약에 뭐 실제로 그런 금융기관이야 뭐 그 저 당국에서 전화했다 하더라도 뭐 한번 끊는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한번 끊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판단합니다. 템포 쉬어가라.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대응 방법입니다. 그다음에는 전화나 문자로 이제 네. 그 대출이라든지 뭐 그런 권유하는 어떤 사례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대출을 빙자한 사기 확률이 높거든요. 이때는 금융회사가 정말 실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런 모집책이 금융회사 직원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참고로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금융 소비자 포털의 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네. 대출 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낮은 금리, 그러니까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 상대로 낮은 금리를 이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 대해서 고금리로 유치를 해요. 왜냐하면 실적을 뭐 쌓아야 된다. 이래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청년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기업의 취업 정보를 이제 해킹을 통해 가지고 취업인들을 이제 그 정보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사실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회사라 그러고 참. 다양한 금융 정보를 요구를 네. 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당장 내가 이제 그 취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내가 들어가야 될 회사에서 전화 오면은 이거는 다 뭐 말해줘야죠. 속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뭐 일상적인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전화로 그런 금융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회사 취업한 이후에 뭐 월급을 받기 위한 통장 계좌 뭐 개설 정도는 뭐 그 이후에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시면 네. 된다. 아까 백 기자께서 뭐 사실 뭐 대처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위험스럽게 최근에 많이 나는 유형. 이거는 이제 그 이메일이나 휴대폰 이제 그 문자 메시지 통해서 어떤 파일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 파일을 내려받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바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감염돼가지고 거죠. 네. 개인정보 유출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보내는 사람이 명하지 않는 어떤 그런 파일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요즘 삭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아무리 이렇게 대응을 많이 해도 요즘은 굉장히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해요, 워낙. 피해자의 신분을 먼저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또 뭐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사람 몇 사람이 그 크로스 해가지고 계속 전화하기 때문에 좀 그 쉽게 이렇게 좀 걸려드는 거죠. 걸려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의해서 전화라든지 보시피싱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마음 먹고 속이려는 사람은 이겨낼 그럼요. 당연할 맞습니다. 재간이 없는 예,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뭐 피해자분들 사례를 들어보면 금들 조심하지 않은 게 안 조심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도 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이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이 주제를 하니까 조금 저도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그런데 저도 아니,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어요? 네, 한두 달 전에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 아는 분들도 이런 똑같은 형식으로 전화를 받으셨더라고요. 네. 아마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디 몇 달 전에 네. 어디를 방문한 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혹시 뭐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가 살면서 지갑이나 핸드폰 잃어버린 경우가 한 한두 번쯤은 번씩은 다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넌지시 덧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알고 있고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접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찍은 경우가 맞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정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믿게 됩니다.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여기서 식인 시작돼서 계좌를 보내게 되는 돈을 보내게 되는 게 가장 흔한 수법 중에 네. 하나입니다. 지금 사례로는 그렇게 봤을 때 만약 이제 속아가지고 돈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 속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먼저 그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되는데 네. 경찰이나 금융사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때는 돈을 보냈다면 저는 늦다고 봐요. 이때 보냈으면은 이미 좀 끝이 났다. 바로 이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출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늦고 미리 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트가 하나 네. 있는데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연 이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미리 신청하는 게 있는데 돈을 보내면 받는 사람 계좌에 그러니까 소치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체가 지연되니까 만약 돈을 보냈더라도 3시간 뒤에 입금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미리 좀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입금 계좌를 미리 지정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미리 좀 지정한 계좌, 그래서 주로 보내는 계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걸 낼 때 네. 미리 지정해 주는 계좌로는 자유롭게 돈을 보낼 수가 있는데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보낼 때는 적은 금액만 송금할 수 하는 그런 제한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도 좀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체로 중국이나 중국 쪽에 좀 거점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IP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이트에 이제 송금을 못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조금 약한 효과긴 한데 스팸 차단 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스팸 번호를 미리 차단하는 그래서 보이스피싱 번호가 걸려오면 대표적으로 070 번호가 있죠. 070 번호가 올 때 저는 뭐 인터넷 가입 전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 수신 거부를 해놔요. 오고 나면은 받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파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정보를 미리 좀 등록하는 게 좋고요. 네.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 등을 좀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유출 기록이 있으면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뭐 피싱 사이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118 피해 상담 및 환급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가 있는데 경찰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겁니다. 신고도 하시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네. 자, 2006년에 우리나라 처음 등장한 이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이 지금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년층이 좀 잘 속고 잘 믿고 하니까 주로 당할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또 요즘에는 2030 세대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대부분 그동안 한 40, 50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당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 30대라든지 그 노년층이 이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해 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진짜 한 4,4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전년에 비해 가지고 뭐 엄청나게 증가를 한 증가를 수죠. 했어요. 네. 82% 폭증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피해자 수도 늘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20, 30대 피해자가 한 20%좀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916억에 달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고령자의 피해액인 987억 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20, 30대의 어떤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 피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앞서 왜 회사 채용 절차 일부라고 해서 개인정보 예, 를 그렇습니다. 유출한 이런 예, 뭐 사례는 2030이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묘해지기 때문에 네. 특히 또 그 2030 세대들이 이제 그 사실 자신이 젊잖아요. 또 많이 알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어떤 사례들이 지난해 9월에 이제 금감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데요. 설문조사에서 그 대학생들이 전형들이 정부기관 사칭령 전화를 받은 게 한 45%나 돼요. 이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자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라고 그 좀 믿고 있는 사례가 35%나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기관 사칭이라든지 뭐 대출 사기형 이런 어떤 25%, 23%의 어떤 전화를 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거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고 네. 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2, 제3의 어떤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 모집하고 통장을 개설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고 범죄 수익금 집어넣고 뭐 일정적인 이제 수수료를 주면서 그걸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화를 해서 다시 이제 이체를 받는 이렇게 또 다른 범죄에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20, 30대 어떤 청년들의 보이스피싱 이게 예방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네. 이런 어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가 근데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렇게 한 10여 년 가까이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잖아요. 이제 뭐 수법도 뭐 다양화되고 개인적으로 있고, 이제 그렇죠. 전화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단속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책임이 갔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 예방책 차원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지 대책을 내놓잖아요. 뭐 대포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틀어막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사실 또 뭐 인출 시기를 시간을 좀 이렇게 제약을 한다든지 또 이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대응책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사실 금융기관 이제 뭐 피해 받은 사람이 아까 전에 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 당하고 즉시 이제 은행에 신고를 했지만은 이미 아마 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계좌에서 돈을 빼라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범죄 수익이 하더라도 네. 확인할 수 없으니까라는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피해 사례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 계좌를 하더라도 계좌를 일단은 차단하는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 책임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어떤 그런 계좌에 악용되는 계좌 부분도 사실 좀 이제 그 책임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계좌의 어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네. 어떤 지적입니다. 자, 경북도 그리고 대구시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일이었는데요. 대구시청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금감원하고 대구와 경북의 경찰 다 모여가지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 진흥화되고 고도화된 금융사기 수법으로부터 어떤 지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지방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인데요. 중요한 건 그냥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책을 미리 숙지를 하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업무 협약을 해서 긴밀한 공조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미리 이제 예방 방법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정말 예방이 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유형 그리고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